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혜원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예, 오늘도 뭐 뉴스들이 쭉 있는데 일본군 종군 위안부 협상. 예. 뭐 연내로 매듭을 짓겠다 이런 얘기는 봄부터 계속 해오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2015년을 불과 2, 3일 남겨두고 이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벼락치기로 한 이유가 뭐랍니까? 이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요. 예전부터 일본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외교를 고자질한다. 네. 미국에 대놓고 이제 고자질 외교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뭔가 궁금했는데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과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밀약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의 배경이 바로 미국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네. 미국이 현재 명분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하려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위안부 문제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지속적으로 양쪽에다가 압력을 넣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중앙일보에서는 꼼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이 아베 총리가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넣도록 계속 고자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네. 이번 협상이 최대의 승리는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은 말려든 거죠. 예. 이렇게 부랴부랴 하게 된 것은 이거 털고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면의 사정이 있든지 그게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압박을 받았다. 이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지속적인 미국의 압박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 이면의 어떤 속사정은 무엇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치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삿불리 그런 거 괜히 그렇죠. 추론 예. 그렇게 하기는 예.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이건 단순한 한일 양국 외무부 장관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뭔가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향후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미화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것이거든요. 예. 소녀상 그거 설치 민간에서 한 건데 그거 정부가 그러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그냥 민간 핑계 대면 되는데. 민간 우리가 하고 핑계까요. 싶어도 민간 핑계 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마저도, 너희들이 직접 예. 가서 소녀상 만든 사람들 일일이 설득해봐라. 나는 모른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바보 같아.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말할 수 없는데도 그거 이제 이야기를 또 거기에 집어넣고 또 특히 이제 97억이랍니다. 예. 이게 삼성 라이온즈에서 NC 다이노스로 간 박성민 선수 FA 몸값하고 갔거든요. 예. 위안부 할머니들 1인당 해보니까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협상에 합치고 3년 동안 딱 끊어왔다가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이거 결코 쉽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고요. 다음 내년 4월 총선에 영향 어느 정도 미치죠. 미치리라고 봅니까?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파 민족주의의 감성까지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에서도 틀림없이 여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하리라고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한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파 민족주의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거 역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천정배 쪽 얘기 좀 한번 봅시다. 예. 오늘 천정배 의원이 사과하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확 바뀌면 연대 가능하다. 예. 안철수 의원은 죽어도 연대는 없다. 예. 선을 딱 그었는데 예. 그럼 이거 가지고 안하고 천 사이가 좀 틀어질 수도 있나요? 저는 이제 일단 천정배 의원이 오늘 사과한 내용이 뭐냐면 열린우리당 창당에 있어서의 정치적 과오거든요. 예.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창당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민주개혁 세력, 호남 정치 세력 약화시켰다. 죄송하다. 이거 먼저 이제 사과를 하고 예. 난 건데 예. 굉장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한 거고요.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려고 한 거죠. 이제 호남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동기동도 이제 집단 탈당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문제는 연대의 문제죠. 저는 이거 천정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다,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로 가게 되면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대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 하는 립서비스다. 예. 그러니까 립서비스라기보다 립서비스 반, 그렇지 않은 상황 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반이? 지금 상황은 예. 아직 국민회의가 제대로 진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네. 정치적 진열을 갖추기 위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레토릭일 뿐이지 실제로 선거에 진행되면 지역에서부터 난리가 나거든요. 그거까지 생각한다면 그 천정배 의원이 나름 정치적으로 이렇게 레토릭 수사한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대는 못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연대 없을 것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오케이.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연대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100% 의지대로 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 역시 가봐야 알겠지만 죽어도 안 할 거다.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들어보셔야 될 거라. 다 접고들 들으시겠죠, 많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과 천 사이에 지금 너무 지지율 같은 거에서 확 기우니까 조금 냉기류가 있고 뭐 이러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이제 뿌려준 것은 이제 천정배 의원이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지 반갑소 이럴 줄 알았는데 딱 홀로 도객청청하다 보면 이제 천정배 의원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비문 진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김한길 의원이 탈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곧바로 안철수 신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비문 진영에 빅텐트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거는 뭐 빅텐트라기보다는 그렇죠. 빅텐트가 아니죠. 스몰 텐트나 미들 텐트. 예, 미들 텐트. 미들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텐트는 여러 군데 있으면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니까 텐트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보육 문제 이거 지금 3년인가 4년째 예산 짤 때마다 이러고 있는데 3년째군요.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보육대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지자체에 잘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남경필이 못 들어갔어요. 경기도지사가. 그럼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도라고 한다면은 개혁적으로 이게 경기도정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대선에 꿈을 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렇대요? 그렇죠. 몰랐어요, 저는. 경기도가 인구가 서울시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행정을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그로부터 행정에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하여튼 정치적인 자기 수완을 쌓아왔는데 경기도지사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정을 잘 수행한다면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가 보여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누리과정은 어떻게든 자기가 왜냐하면 엄마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직접 막 이렇게 그 김문정 대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엉뚱하게 이제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막 화를 내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꼼수예요. 이러면 안 되죠. 도정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못하는지 평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출입국 기자들한테 뭐 밥 좀 많이 사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냄새나는 기사 쓰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전혀 영향가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그 기자들도 다 아는 사람.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뭘 보이게 하는 것 겉으로만 그런 거는 좀 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경기도민이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키가 작아서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특히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 여기에 관련 직접적으로 관계된 우리 유권자들은요.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알죠. 지금 뭐 어린이집 보통 문제가 아니고 공립에 당첨되면은 막 큰 효녀 손주라고 그러던데. 예. 제가 애가 셋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맨 처음 실패했다가 다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공립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셋이니까. 예, 셋이니까. 애국자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울도 이런데 알겠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데는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백화점 디스플레이는 처음 이렇게 휙 둘러보면은 뭐가 쌈박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4년간 자치단체장을 맡아서 일하는 것은 백화점 쇼윈도가 아니니까 눈에만 잘 보이게 하려면 언젠가는 뽀록이 날 거다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거침없는 안철수. 그 강철수란 얘기인가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보이는 그 발언이라든지, 전화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요, 확실하게 그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굉장히 능동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안철수 의원의 실제로 귀가 얇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기가 결정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 얘기는 듣고 결정은 자기 혼자. 이제 엉뚱한 수를 두는 거죠. 이런 이제 오류를 범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듣는 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건 여전히 들으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영을 갖춘다, 진용을 짠다라는 것이고 혼자 잘라서 이게 치고 나간다기보다 팀 플레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침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의사였다가 프로그래머였다가 사업가였다가 여러 가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경험들을 이번에 3년 동안 농축시켜가지고 해왔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새 정치를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 정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의 색깔을 완전히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에서는 적어도 옛날에 안철수와는 달리 좀 거침이 없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모호성은 일부 벗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인터뷰 때문에 메인 인터뷰가 앞선 바람에 우리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께서 좀 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가계와 기업 대출 연체율 2달 연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은행 대출 규모도 이제 역대 최고치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가계, 기업의 연체율이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이 국내 은행의 대출 잔액이 1,351조 원입니다. 여기에는 뭐 가계, 기업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가계 대출이 한 달 만에 한 6조 4천억 원 들어서 555조 원, 기업 대출도 5조 원 가까이 늘어나서 767조 원인데 문제는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초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연체율은 한 달 만에 0.1%포인트 올라서 1.02%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0.02%포인트 상승해서 0.42%입니다. 네. 아직은 뭐 1% 남짓이기 때문에 뭐 100억 원 빌려지고 1억 원 정도 떼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이런 연체율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견딜만 하긴 한데 곧 금리가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현금성 자산은 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이 현금성 유보금에 대해서 이 적정 수준 이상을 쌓아놓게 되면 세금 물리겠다, 아니면 배당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10대 상장사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조사인데요. 올 3분기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46곳에 현금성 자산이 85조 원입니다. 1년 전에 70조 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15조 원. 이게 네. 20% 넘게 급증한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물론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건 삼성인데요. 네. 삼성이 무려 31조 원 남짓. 1년 전에 비해서 41%가 불어났습니다. 예. SK그룹도 자산 증가폭이 컸고요.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이 한전부지 매입하면서 지출이 늘어서 네. 오히려 현금성 자산은 줄었는데 어쨌든 이런 현금성 자산이 정부의 바람대로 과연 이 배당 확대로 이어지느냐? 그럼 다행이지만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년 경기가 불확실한데 돈 쓸 데가 있느냐?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오히려 비상 실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쉽게 또 곡간을 풀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80몇 조 중에 삼성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1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이건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약속했던 대로 새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합니다. 사실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2개월마다 이 유가, 환율 변화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이제 변화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초과할 경우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요금을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네. 어쨌든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소매 기준으로 서울시 기준 평균 한 9.0% 내리게 되는데 예. 이럴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한 1,600만 가구가 넘는데 가구당 평균 요금이 월 한 3,400원 남짓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것도 좀 내려야 될 텐데 왜 버스 요금 이런 건 안 내리는지. 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실손의료보험료도 크게 오르고요. 이제 보험사한테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보장 범위는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이제 기존에는 안 되던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한 정신장애, 뭐 기억상실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틱장애, 뭐 주의력 결핍, 뭐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환자의 진술이나 행동에 의존해서 진단했고 또 발병 시점을 이제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모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료의 경우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어쨌든 지금 손보사들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이런 이제 정신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환자의 이제 실손보험료를 이제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자율권을 줬던 인상폭을 과연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내년 좀 신상품 나오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험료 올리는 대신에 보험 적용해주는 것도 좀 늘린다 이 얘기인데 실제 얼마나 필요할지는 좀 겪어봐야 알겠죠. 뭐 이거 그렇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말이에요. 쌓이긴 쌓이는데 그동안은 딱히 쓸 때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가운데 가장 마일리지 가격이 높죠, 단가가.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사용차 쓸 때가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뭐 항공권, 보너스 항공권 예약도 어려웠고요. 또 일부 뭐 호텔이나 마일리지 여행이 있는데 뭐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관행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려서 뭐 쇼핑할 때도 쓸 수 있게 하고 외식 상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여기다 이제 이 비동반 청년 수수료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대신 지불해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용처를 좀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모두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 항공사별로 이제 마일리지 상품, 서비스 상품이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이 내용은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듣죠. 우리나라 전체 국가 자산이 아주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 자산이라는 건 이제 경제 3주체입니다. 이제 국민, 가계, 그리고 정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합치게 되면 얼마나 되느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순자산은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0%.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자산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은 2008년 말만 하더라도 8,118조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1경 1,039조 원입니다. 1경이라면 0이 무려 16개나 붙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데 예. 5년 동안 자산이 36% 급증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GDP 대비 국민 순자산 배율을 보게 되면 2008년 말만 하더라도 7.4배에서 2013년 말에는 7.7배 정도로 이제 올랐는데 네. 이 가운데 이제 민간 부분의 순자산이 7,9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국부의 한 72%를 차지하는데 다행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제 어떤 금융 자산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비금융 자산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1경 이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저 숫자로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숫자로는.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임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15분 막 돼갑니다. 90분간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건데 생각보다 소통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까 저 프로그램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김홍술 목사 연결할 때 그분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다른 전화로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좀 답답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들머리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저도 좀 속이 상했고 게시판 왔다 갔다 하다가만 그랬습니다. 잠깐 보죠. 탄자나이트 자산은 부채와 자기 자본 합친 거다. 예. 경제학 교과서 맨 앞에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인데 이렇게 풍자를 잘 했습니까? CCT0626-6026 6206님께서 김한길 의원 행보 그래가지고 아마 어떤 신문의 카툰이 아닌가 싶은데 보름 동안 지금 딱 스탠스가 변하지 않고요. 발 하나는 문 밖에, 발 하나는 문 안쪽에. 그래서 뭐 곧 탈당할 듯, 탈당 확실한 듯, 탈당 굳힌 듯, 탈당 결행할 듯. 그랬더니 문 대표가 징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들도 죽을 마실 겁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보름째 이루고 있으면 기사를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똑같은 소리고, 매일 같은 소리를 쓸 수 없으니까 왜 저러는지도 써야 되고, 취재는 안 되고, 진전사항은 없고, 그럼 위에서 데스크에서는, 야, 뭐 하나 만들어봐. 왜 그러는지. 아, 이거 답답하고, 황당하지 않아? 아, 그런데 뭐, 취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장문도 하루 이틀이고. 최소한 장문을 할 기본 팩트라도 하나 있어야, 장에 가서 뭐 당근 한 쪽이나 파 한 단이라도 사와야 그거 가지고 뭐 국물을 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 고충이 눈에 훤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유엔이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작정했고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군수와 물자를 날라 도우니까 국민들은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안심하라. 이래놓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버렸죠. 이승만 대통령 6.25 때. 국민방위군 보도연맹 다 죽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학살자라는 거 참 참담하다고 토토하한님 지적하셨습니다. 예. 이거 뭡니까? 사도요한님 축하드립니다. 2015 비공식 국민TV 연예대상에서 이강윤의 오늘이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PD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연예대상이 있나? 우리가 연예 그런 게 없는데. 그 비공식이라는 거 뭐예요? 이건 아무래도 뭐 같은데. 그냥 하시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축하를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낚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낭만고양이님, 우와, 뭐 줘요? 모르겠어요. CCT6206님,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시네요. 어제 오늘 특히. 묘한 신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회 1월 10일 날 만들겠다. 배신자들을 모아 당을 만들고 있으면서 현역은 차별해서 수용한다고. 정강정책도 없고 당규 당원도 만들어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정당 창당을 1월 10일 창준이 발족한다고 한다. 그리고 설 전에 딱 출범을 해야 설 민심 때 좀 입초시에 오르내리고 이른바 민족 대이동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죠. 할 겁니다. 될 거고. 정청래 추미애 이목희 다들 한 소리씩 했네요. 정청래는 시대 정신에 어긋난 탈당보다 민초들의 입당이 더 큰 물줄기다. 지금 온라인 입당 말하는 거죠. 추미애 의원, 새정년의 구성원이 문제라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면 될 일인데 인재영입위원장, 혁신위원장직 거절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질타했고요. 자신이 하는 정치만이 새정치라고 하는 것조차 새로운 기득권 아니냐. 판사 출신 답네요. 이런 건 참 예리했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자유롭게 토론하되 결정이 되면 딴소리 하지 않는 건데 이번 탈당은 이런 원칙을 벗어난 행동이다. 이제 이혼하려면 언론사에 편지 보내야 합니까? 뭔 짓이래? 라고 낭만고양이님. 세계일보에서 취재를 하고 SK 비서실에다가 통기 좀 넣고 이런 데는데 혼외자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했겠죠. 그런데 또 그 혼외자를 낳은 여인 40대 초반에 음악하는 분이라는데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올해까지만 참겠다. 6살 된 아이 이제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는 물론 다니고 있고 머지않아 학교도 가고 할 테니까 아이의 엄마 생모 입장에서는 호적 감춰두고 키워야 하는 이런 거 자기도 좀 그럴 텐데 아이까지 그러는 거는 엄마로서는 참기 힘들었겠죠. 또 전 남편과도 아이가 하나 있다고도 하던데 그래서 아무튼 올해까지만 참겠다. 올해를 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가 폭주할 때 세계일보에다가 슬쩍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실은 나한테 아이가 6살 된 애가 있고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 이게 그냥 끼워 파는 건지 편지 전문을 읽어봤는데 누가 써줬는지 꽤 잘 썼더라고요. 문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조장한다거나 축겨 세운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문장을 그냥 깔끔하게 잘 썼던데 반성문 같기도 하고 뉴스가 폭주할 때 그냥 끼워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최태원 회장 참 이것저것 하는 게 많습니다. 역술인한테 홀려가지고 뭐 회사 돈 몇백억 갖다가 주식 투자해서 다 날리지를 않나. 뭐 탈세니 뭐니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몇 번 그동안 두어 차례 혼났고, 소버린이라는 외국의 공격적 투기 자본과 맞서서 뭐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때 혼 한 번 났을 텐데도 그래 뭐 전문 경영인 손아무개 회장이 뭐 대신 가서 좀 고생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2년 가까이 실형 살았죠 아마. 그리고 사면복권 한지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런 거 하고. 기업 경영은 언제 하는지 몰라요. 상당히 바쁠 텐데. 자, 뼛속까지 친일파 분야의 행각이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정치권이 그냥 오로지 자기 코들이 석자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질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건 going on 하는, 새해 들어가서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멋진 남 배과수원 전지 작업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아, 이분 친구 관계가 넓으시네요. 다들 아시는데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갔다가 뵌 그분이군요. 아주 멋지게 사시대요. 도시에서 일하고 근교에서 농사 과수하고. 박정희 기념 관련 예산 내년 403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면서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사진 올려주셨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제대로 충분히 소통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상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창식 씨 상하의 노래 들으면서 작별하죠. 저는 내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인가 짝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